네. 안녕하세요. 과천대학교 정재훈입니다. 요즘에 이재갑 교수님과 항상 마주칠 일이 너무 많아서 슬라이드가 안 겹치는 내용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백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말고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면서 필요한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우리의 준비 상태는 어디까지인지 좀 점검하는 그런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네, 제가 원래는 이제 감염병 일은 다시는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다시 이제 코비드가 유행하면서 감염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 네. 먼저 이제 2021년 1월 29 일에 전국민 무료 접종 계획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인제 2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19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 인력 5만 에서 6만 명 정도, 그다음에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접종 계획이 처음부터 좀 어긋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을 하고 초기에 가장 많이 접종하는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 당국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일정이 많이 꼬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백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는 백신의 효과성이고요. 한 가지는 백신의 안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효과가 떨어지면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다, 아니면 안전성이 떨어지면 효과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은 백신에 있어서 효과성과 안전성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효과가 좋은 백신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안전한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었었는데요. 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65세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서 그 논란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정부가 제시한 게 2021년 11 월까지 이제 전 국민 70%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 보겠다라는 것을 정책적인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접종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전문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아무래도 접종 전문센터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 위주의 접종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관과 운송이 편리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나 단백질 합성화원 백신 위주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제 어제 2 분기 백신 확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2월 달에 가지고 있는 백신은 코백스에서 조달된 화이자 백신 11만 회 정도,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7만 회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1 분기까지 접종하는 백신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화이자의 백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화이자가 100만 회 정도 추가로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4 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인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2 분기에 원래 도착하기로 한 백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그런 백신들인데, 이 백신의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계획 발표에 따르면 2 분기에 접종하셔야 되는 분이 약 1,150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런데 백신 도입 일정이 확정된 백신 같은 경우에는 805만 명 분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간에 부족한 물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것들에서 협의를 하면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부 계획 같은 것들을 보다가 보면은 이제 분기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1 분기에서 1월 달도 1 분기고 3월 달도 1 분기고 2 분기도 이제 4월 달도 2 분기고 6월 달도 2 분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대부분의 백신 같은 경우에 2 분기에 접종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도착하는 시점이 대부분 보시면은 5월 달에 좀 편중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달 이후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예방 접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에 백신 접종 속도를 잠깐 늦추거나 아니면은 백신 접종 대상을 좀 조정하는 그런 인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가
처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 게 11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접종 능력이 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접종 능력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만 해도 불과 몇 달 만에 거의 전 국민 접종을 다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의료기관도 많고 전문적인 의료인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접종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 국민 70% 접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까지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가지고 올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아까 이재갑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얀센이든 노바백스든 우리가 도입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충분한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충분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이재갑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지만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백신들이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1회 내지 2회 정도의 추가 접종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그 추가 접종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고 언제 공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확실한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부분의 백신이 2회 접종으로 끝나지 않을 게 자명한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3회나 4회까지 접종을 갔을 때 그 접종 물량까지 지금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 아니면 미리 회사랑 컨택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스라엘 데이터는 너무나 유명하고 이제 자명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전 국민에게 거의 전 국민에게 이제 접종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접종 데이터가 나오면서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 또는 코비드19의 종식이라는 게 가능한 목표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접종하고 나면 효과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2회 접종하고 나면 감염 예방 92%, 유증상 감염 예방 94%, 입원 예방 87%, 중증 질환 예방 92% 효과를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스라엘에서의 확산 추세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백신 접종을 빠르게 잘 시행을 하면 코로나19라는 것이 완전히 종식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가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의 결정적인 데이터가 영국의 데이터인데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두 종류의 위주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노인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훨씬 더 많이 맞춰드렸습니다. 화이자 백신보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 스코틀랜드와 본토의 데이터를 합쳐보면은 거의 1,000만 명 단위의 접종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1,000만 명 단위의 접종 데이터를 나중에 분석해서 봤더니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2회 접종 이후의 데이터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1회 접종 데이터까지 봤을 때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결론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별로 분석을 했을 때에도 나이별로 분석을 했을 때에도 결국은 이제 접종하고 나면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뭐 84%, 85% 정도의 1회 접종해도 입원 예방 효과가 있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연령층에 대해서도 결국은 굉장히 80%대의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효과를 2회 접종을 추가적으로 해주면은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인제 오늘 이제 어제 발표된 결과인데요. 인제 쪼금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결국은 우리가 남아프리카 변이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그저께 발표가 된 상태고요. 결국은 이 결과가 말하는 것은 2회 접종 분량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것으로 백신 확보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그리고 저는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1월까지 70% 접종이라는 목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접종률이 훨씬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백신들도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된 백신들에 대해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자료를 살펴보면 러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도 굉장히 쓸만하겠구나라는 그 정도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건데요. 예전에는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면 저희 전문의 시험 칠 때 나오는 그런 단어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 국민이 알고 계시는 단어죠. 감염 재생산수. 그런데 감염 재생산수 중에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슬라이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기초감염 재생산수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뭐냐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바이러스가 퍼지기 이상적인 상태에서 확진자 한 명을 가만히 놔뒀을 때 새로운 확진자가 몇 명이 생기냐, 그걸 우리가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집단 면역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2라고 하는 건요, 제가 확진자라고 하면 제가 가만히 놔뒀을 때 2명의 새로운 확진자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3이라면 3명의 확진자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2명의 확진자를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2명 중에 만약 1명이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1명한테밖에 옮길 수가 없겠죠. 그러고 옮기고 난 다음에 저는 나아버리면 그 사회에는 확진자가 1명씩밖에 계속 없는 겁니다. 환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확진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집단 면역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3이 되면요, 3명 중에 2명이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1명한테밖에 못 옮기는 겁니다. 4면은 4명 중에 3명이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1명한테밖에 못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획득해야 되는 면역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굉장히 지금은 좀 전망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논문이, 이제 우리가 기초감염 재생산수는 실제로 측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잘 퍼질 수 있는 상태에서 몇 명한테 퍼지는지를 측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 여름쯤에 나왔던 값이 얼마 정도였냐면 3에서 3.5 정도였습니다. 3에서 3.5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3명 중에 2명 정도, 3.5명 중에 2.5명 정도가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그게 70%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의 70%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행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값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파 능력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전파 능력이 59에서 74% 정도 전파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파 능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50에서 70%로 바로 뻥튀기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뻥튀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5보다 최소한 20에서 30% 정도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저희의 예상되는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4.5에서 5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5라는 의미는 뭐냐면 국민 5명 중에 4명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4명이 면역이 획득이 되어 있어야지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5라면 정부가 제시한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접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까지 70%라는 것은 정부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까지 70% 접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문제는 11월까지 성인 인구 70% 아니면 전 국민의 70%에 대해서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한 수준이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 비율을 우리가 70% 그리고 접종률 70%가 일종의 우리가 정책적인 목표처럼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정책적인 목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집단 면역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 접종만으로 면역 획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감염되고 나서 나았게 되면 그 사람도 면역을 획득해서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방역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조사를 해보면 전 국민의 약 1% 정도만 감염되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브라질이나 굉장히 유행이 심각했던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 나라들은 전 국민의 25% 정도가 감염이 되었었거든요. 그럼 백신 접종하지 않아도 집단 면역 수준의 4분의 1 정도는 그냥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은 깔고
많은 거에서 접종률이 40에서 50%까지 올라가면 집단 면역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저에 가지고 있는 감염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집단 면역 수준이 70%든 80%든 그걸 순전히 백신만으로 우리가 다 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백신 접종률은 곧 집단 면역 형성 비율이 아닙니다. 백신 효과라는 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0.9 또는 0.95를 곱해야지 집단 면역의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사실상 우리나라 성인 인구가 거의 모두가 접종을 해야지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화이자는 16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는 18세 이상에 대해서 승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6세 미만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15%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는 접종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전 국민 중에 15%는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감안을 하면 남은 사람은 8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닌 거를 감안을 하면 결국은 거의 전 국민이 접종을 해야지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워낙에 접종률이 높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많은 나라들이 초기에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느린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거의 200만 도즈 가까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예상을 보니까 올해 7월 내지 8월 정도 되면 미국이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속도나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사실 늦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확보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백신 접종률에서 중요한 건 백신 확보도 중요하지만 백신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도 중요한데 이제 신뢰성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들의 접종률 변화를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접종 시작한다고 해서 절대 유행이 통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 시작한다는 건 말 그대로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 백신 접종이 확산 방지에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십 퍼센트 이상의 접종률이 필요하고 그 몇십 퍼센트의 접종률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야지 확실한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사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접종 처음에 진행되는 거랑 유행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양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충분한 양을 접종했다고 해서 바로 유행이 감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접종률이 높은데 유행이 지속되나요? 라는 그런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접종을 2회까지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야지 완전하게 면역이 형성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백신을 안 맞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집단에서 일어난 유행은 어떻게든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몇 달 정도 기다리면 효과가 완전히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3차 유행 직전에 3차 유행 시작하기 전 정도의 발생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접종을 정말 빨리 충분히 많이 해주면 유행 통제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요. 보조 이 세로축의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100이거든요. 100인데 여기는 뭐 6, 10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처음에 조금 접종한다고 해서 그거는 유행 통제나 확산 방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는 길에 이제 또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유럽에서 각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접종을 했고 그 중단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전 첫 번째는 뭐냐면 유럽 국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유럽 국가는 대부분 인구 100명당 10명 정도의 접종률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10명 정도 10도즈 정도는 접종을 했고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위험하고 필수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종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럽 각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보급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유럽에 공급하기로 한 분량보다 굉장히 축소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유럽 국가의 대부분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기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상태라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중단하더라도 전체 백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지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면 잠깐 쉬고 신뢰성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확보되고 있는 백신의 대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전체 백신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중단된 백신은 다시 또 재개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의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보면은 그 백신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 선이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안전하세요. 백신 접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덜 돌아가시고요, 병원 입원도 덜 하시고요, 덜 아프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거의 확실한 효과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예방접종 우선순위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부터 접종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전체 그 확진자 중에 80세 이상이 5% 정도 되거든요. 전체 사망자 중에 55%가 80세 이상이시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접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관 어렵고 이제 운송 어렵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잘 아실 거라서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백신 복음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인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이런 쪽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게, 작년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하자마자 접종 후 사망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횡단성 척수염 논란이 있었고, 혈전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절실한데, 이게 의료인들도 처음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카톡으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생겼다는데 나 내일 접종하는데 맞아도 돼? 제 친구들이 엄청나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하도 답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카톡에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붙해서 그냥 바로 붙여주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모든 날 동시에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모든 날 동시에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나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제기하는 행태라면은 접종하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아무도 안 돌아가시고 아무도 문제가 없으시고 아무도 안 아프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신고나 아니면 부작용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이런 질환들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만, 하지만 인구 집단 전체로 보면 결국은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돌아가시고 누군가는 아프시고 편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저에 깔려있는 비율을 보다 우리가 접종하고 나서 더 늘어났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저에 있는 비율보다 그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나 똑같거나 감소하였다면 그거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름을 굉장히 자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면 우리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꺼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아직까지 그런 준비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1달 내지 2달 정도 걸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느린 면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한 번 소식이 있을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문자 보내고 확인하고 뉴스 보고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망과 질병 같은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동요가 덜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매우 드문 이상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개 있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평상시 얼마 생기는 거 대비 지금이 발생률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 같은 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학자들을 드리고 이재갑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뭐 지령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굉장히 학술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평가를 믿어주시고 이제 접종에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